안녕하십니까, 운두일입니다. 이제 이 시간은 그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등비수열에 대한 개념은 솔직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저는 다름없는 것 같아요. 이 수열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규칙성이라는 게 있는 그 수를 나열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수의 규칙성은 은연중에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A라 뭐가 있었다 뭐 하다 보면 그래 그럼 다음에 뭐가 될까? 약간 이렇게 추측해보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수학이라는 생각을 갖고 안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은연중에 이제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정확하게 하려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이거를 좀 더 딱딱하게 생각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수열은 솔직히 다가가기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만 문제화되고 정확하게 구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수학을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그 오늘 이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할 거고 생각보다 그 수업 시간 양이 길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보시되 공식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외우시고 실수하지 않길 바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원리합계라는 게 좀 나오는데 이거는 영상을 찍을까 말까 살짝 고민했는데 잠깐만 다루는데 일단 원리합계 부분을 어렵게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수학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문제 상황 자체가 어렵고 복잡해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원리합계 부분을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 저도 고등학교 좀 어려워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원리학계는 여기 평가원 수능 주관 기관이죠. 평가원에서 원리학계 문제가 나온 적이 2004년? 여러분 태어날 때쯤에는 한번 나오고 그 뒤로는 정말 안 나오고 있는 추세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올해 3학년 형들이 처음으로 이제 2015 교육과정 하에 수능을 봐보고 또 내년에 여러분들은 또 수능 체제 자체가 바뀐 상태로 새롭게 수능을 보다 보면 원리학계의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혹시 이런 부분들은 좀 막 공개하기 힘든 이유도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원리학계는 잘 모르겠어요. 왠지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등비수열 파트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 수능에 주로 다뤄졌던 영역 즉 고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역은 그 도형을 다루는 수열의 극한 파트가 이제 좀 미적분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다뤄졌죠. 그 도형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도 어렵고 여기 원리학계 문제까지 나와서 그것도 어려워버리면 수열 단원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미분과 적분 단원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수열이란 단원 이 과목의 특성을 생각 한번 해보면 수학원 전체에서 지수로감수, 삼가감수, 수열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수학원에서도 고난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 수학원에서는 지난 1차 지필고사 때 나왔던 그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한 대소관계 이 판별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격자점의 개수는 낼까 말까 좀 고민을 했지만 격자점의 개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지다 보니까 격자점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다 정수인 이 점들의 개수를 묻는 문항을 숫자 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지만 넓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은 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일단 내긴 냈는데 일단 1순위는 아무래도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대소관계를 판별하는 기억, 니은, 디귿 형태 그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준비 좀 잘 해보시고 상가함수 단원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면 다른 부분보다는 삼가함수의 그래프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 자체만 가지고 고난도를 내기는 조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삼가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조금 난도 있게 나오려면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는 그 극한이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미분의 개념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삼가함수 자체에서 굳이 어렵게 나온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거든요. 거기서 조금 계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수열, 이 수열이라는 곳에서는 어렵게 나온다면 저 뒤에 수학적 기납법에 해당되는 저 뒤쪽 단원이 있는데 그 수학적 기납법에서 어떤 항을 그 이전 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학원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 하나 뽑아봐. 그 1순위가 뭐야라고 하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수열에 지금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뒤쪽 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막 공부하고 막 어떻게든 막 문제 풀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수능 때 보는 과목은 3개. 그러면 3개의 과목에서 고르게 21번, 29번, 30번에 해당되는 그 고난도 문항이라 불릴 수 있는 급에 해당되는 문항이 나올 수 있는 게 수학원에 하나, 수학2에 하나, 그 다음에 확률과 자기가 선택하는 뭐 선택 교과는 제외하면 수학원에 하나, 수학2에 하나 하면 아무래도 수학2에 미분적분이 있어서 수학2에 2개. 그래서 21, 29, 30의 분배가 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학2에서 미분 하나, 적분 하나가 21번, 30번에 배치될 것 같고 29번에는 왠지 수학1에서는 수열이 배치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내년 수능을 한번 볼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굳이 고난도를 얘기한 이유는 물론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자신의 지적 성취를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에 대한 그 허무함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원에서는 자기가 정말 그 문제풀이 자체를 깊게 공부해야 되는 좀 단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단원에서는 문제풀이보다는 약간 지적 호기심 충족에 대해서 막 탐구하고 이런 거 오히려 또 재밌게 해보는 게 또 좋은 단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되셨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수열이란 단원에서는 좀 난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문제풀이도 좀 더 관심 갖고 좀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좀 집중해서 풀어보려는 경험을 해보시란 취지로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관심 가지셔요. 올해 1년 동안 배우는 수학원, 수학2가 여러분들이 내년 3학년 때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해 줄 것 같아요. 네? 지금 교육과정 선택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여기 교육과정을 선택하다 보면 아마 다 알겠지만 3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에 진로 교과가 꽤 많습니다. 근데 진로 교과는 ABC 평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9등급 평가에 비해서는 학습 그 평가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취지를 오해하면 안 돼요.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가 너 공부 좀만 해도 돼가 아니라 평가의 부담을 줄여줄 테니 이 과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가 한번 진짜 마음껏 한번 알고 싶은 분야 제대로 한번 알아봐 라는 취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나는 무조건 수능만 아니면 뭐 시험만 잘 보면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면 진로라는 교과에서 공부할 이유가 조금씩 좀 사라지게 되고 수능이 안 나오면 굳이 공부할 필요 없는 교과가 돼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과정 선택하는 그 교과목에 대해서는 3학년 때는 자기가 공부를 집중해야 될 교과가 생각보다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3학년 1년 전체가 학교 생활을 한다는 느낌보단 재수학원을 다닌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결국에는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지적받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2학년 아직 2학년이니까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교과가 있는 교과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풀이 쪽에도 관심 갖고 막 열심히 하시면서 수능과 조금 무관할 수 있는 교과에 대해서는 그 자체 과목의 매력이나 탐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재미를 붙여두는 공부를 하셔야 3학년 가서 좀 균형 잡힌 학습 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러 이제 이거 전체 학생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말한 거니까 꼭 좀 잘 듣고 관심 갖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등비수열의 합도 일단은 지금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지만 결국에는 일단 원리를 보고 아 이런 원리겠구나 하고 공식을 일단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운 공식을 바탕으로 문제풀이할 때 써먹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열 AN이 있어서 이 수열 AN은 등비수열이래요. 근데 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또 마찬가지 기호 SN을 한번 써보겠대요.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SN이라는 기호의 의미는 이 수열의 첫째 항 A1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쭉 가서
n-1번장을 지나 n번장까지 이렇게 쭉 더해진 수열을 SN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두 번장, 세 번장이라고 쓰게 되면 등비 수열이라는 한글을 수식으로 아직은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식을 유도할 때 조금 불편하니까 여기 교과서에 있는 대로 공비 R을 좀 활용해서 써볼게요. 이 등비 수열의 공비를 제가 R이라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왕이면 첫 장을 A1이 아니라 A로 썼으니까 저도 그냥 A1 대신에 A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A고 이건 두 번장이니까 그렇죠. A에다가 공비 R을 곱한 AR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장이니까 AR의 제곱 쭉 가서 N은 A의 R에 A는 n-1제곱 곱했으니까 얘는 그렇죠. n-2제곱 곱한 거고 얘는 AR에 n-1제곱을 곱한 게 SN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쓸게요. SN. 이렇게 하고 나면 공비 R이 보이니까 아 이건 등비 수열을 하고 있구나라고 한글을 수식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이제 제가 여기다 굳이 부연 설명하듯이 A에는 등비 수열이란 말 안 써도 되겠죠. 아무튼 이제 수학문제 푸실 때 저렇게 한글 같은 거를 수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문제 풀이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예.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저의 기본 생각 뭐냐면 결국 이것들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하나의 아이디어는 다음 항으로 갈 때마다 다 R씩 커져요. 그러니까 그 항 자체를 비교하면 커진다는 느낌보다는 곱해진다는 느낌이 정확하긴 하지만 R이라고 하는 문자 하나씩 더 있어요. 옆으로 볼 때마다. 여기서 여기 보면 R이 하나 더 있고 여기서 여기 보면 R이 하나 더 있고 계속해서 R이 하나씩 더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전 항에다 R을 하나씩 제가 줘버리면 다음 항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기 식의 양변에 R을 곱해볼게요. 양변에 R을 곱하면 이런 일이 생기죠. 왼쪽에 R을 곱했으니까 오른쪽에도 싹 R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A에다가 R을 곱하면 그렇죠. AR이 되죠. 이 R을 곱했으니까 A로 R을 곱하면 AR의 제곱이 되겠죠. 그냥 이거 얘랑 똑같은 모양 맞추려고 그냥 일부러 지금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에 AR에 n-3개짜리가 있었겠죠? 그럼 여기에 R을 곱했으니까 AR에 n-2가 됐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곱하시면 AR에 n-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에다가 R을 곱하면 AR에 n제곱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하는 상황. 더하기 이렇게.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n개니까 R을 곱했으면 여기 오른쪽 항에다가도 여기도 다 n개가 있겠죠. 괜찮아요? 근데 식을 잘 보시면 이제 봐봐요. 똑같은 게 있으니까 위쪽과 아래쪽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두 식을 빼죠. 빼버리면 똑같은 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SN 똑같으니까 SN으로 묶어지면 1-R이 되는 거고요. 뺐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는 A는 뺄 대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요. 네? 여기 똑같은 게 빠졌으니까 사라지고 다 사라지겠죠? 여기까지 다 사라지고 그럼 얘만 남겠죠. 얘만. 근데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뺐으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좀 마이너스 A에 R에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진짜 구하고 싶었던 거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즉 등비수의 합에 해당되는 SN이라는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SN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SN과 무관한 1-R을 나눗셈을 하면 되죠. 나눗셈. 괜찮아요? 그래서 1-R을 양변을 나눗셈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SN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1-R로 나누려면 나눗셈 할 때 항상 뭘 주의한다? 그렇죠. 나누려는 i가 0이면 안 되죠. 그럼 r이 1이면 안 되죠. 괜찮아요? 그러면 SN이라는 값이 여기다 그냥 쓸까? SN이라는 값이 두 개로 나뉜다고요. 두 개로 나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R이라고 하는 값이 1이 아닐 때 R이라는 값이 1일 때 근데 만약에 R이 1이 아니면 1-R로 그대로 나눴을 테니까 1-R분의 얘를 그대로 쓰면 돼요. A가 공통이니까 묶어버릴게요.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1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R이 1이란 말은 나눗셈을 할 수가 없죠. R이 1이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0은 0이다 돼버리니까 이 식이 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이 식을 다시 돌아보면 R이 1이면 다 A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항이 A죠. 그러면 A가 총 몇 개 더해지고 있는 거냐면 N개 더하는 거잖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A를 N번 더하면 NA죠. A가 N개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R이 1이면 N 곱하기 A가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공식 두 개가 있는데 이 공식 두 개는 언제 많이 좀 쓰게 되냐면 공비 R을 내가 잘 모를 때. 다시 말하면 R이라는 값이 1이어버리면 문제 풀 때 특이한 상황이 되고 1이 아니면 제가 이제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등비số 공식 써도 되고 그럴 때는 R이 1일 때 아닐 때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처음 공부하실 때는 조금 놓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기억은 하려고 노력하세요. R이 1일 때하고 아닐 때 나눠서 등비수를 확보하는 공식이 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공식은 이거다. R이 1이 아닐 때. 그래서 이거에 지금 한 100번 중에 99번 쓰면 얘는 한 번이나 밖에 안 쓰는 아니 999번 중에 한 번 정도 됩니다. 거의 쓰는 건 솔직히 없긴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이게 수식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R이 1이면 이게 다 첫째 항인 거잖아요. R이 1이면 곱하나만 하니까 1은 그럼 이게 다 첫째 항이면 공비가 1인 등비 수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로 생각할 수도 있죠.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항상 A 값이 나오는 그 아이는 등차 수열로 봐야 돼요? 등비 수열로 봐야 돼요? 이걸로도 볼 수 있고 이걸로도 볼 수 있죠. 현재 우리 교육과정상의 정의로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나 이런 게 애매하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이제 수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매할 때는 수열이란 표현을 쓰겠죠.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 표현을 안 쓰고. 그럴 때는 이제 문제 상황의 조건에 맞게 이제 풀어가시면 되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경우도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언급을 해드리니 일단 꼭 참고는 하셔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교과서 같은데 보통 보면 여기 하나 더 써놓긴 해요. 여기에 그 양변에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는 1-의 R이 아니라 R-1로 바뀌고 첫째 항은 그대로 두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근데 이게 뭐 달라요? 똑같아요 분모 분자에.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굳이 써놓는 이유는 R이라는 값이 1보다 작으면 1에서 R을 빼니까 양수값이 나와서 좀 계산이 편리한 거고 R이 만약에 1보다 크면 R에서 1을 빼면 이게 또 0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또 양수값이 나와서 계산이 편리한 것 뿐이고 이거하고 이건 차이는 없어요. 본인이 외우기 편한 걸로 쓰세요. 근데 보통 공비는 아니 보통은 아니야. 뭐 항상 1보다 큰 값이 주로 나올 때도 있겠지만 1보다 작을 때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공식이지만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 괜찮아요? 네. 그래서 공식은 좀 외워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공식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 밑에 그 문제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 확고한 공식이니까 좀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아니라 꼭 외우시고. 자 문제 5번. 자 문제 5번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상황이 3하고 6하고 12하고 24 이렇게 간대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등비수열을 확보하는 공식을 쓰려면 미지수가 공비 R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 항 A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N은 뭘까요? N. N번째 항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단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여기 N을 뭐라고 기억하는 게 좀 좋냐면 내가 더하려고 하는 항의 개수라고 기억하는 게 좀 나아요. 몇 개를 더할 거냐 이거야 몇 개. 됐습니까? 몇 개를 더할 거냐는 측면으로 이제 째를 해석이 되면 얘는 지금 이를 쭉 가는데 문제는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죠. 12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바로 공식 써볼게요. SN이랑 기호 그냥 쓸게. 그럼 여기다가 R-1분의 이 수열의 첫째 항 3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12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죠. 공식. 근데 공비가 얼마? 29페이지죠. 그래서 공비 자리에다가 2를 쓰면 되겠지. 2를. 괜찮아요?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이건 1이고 이거는 뭐 2의 12제곱 계산 할 수 있으면 하셔요. 전 안 하려고. 뭐 4096? 아무튼 전 안 하려고 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쓰시면 뭐 첫째 항은
2니까 여기가 2를 쓰시면 답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등비수열이 확보하는 공식만 좀 정확히 인지한다 생각하시고 풀어가시면 어쩔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J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AJ 2번 한번 보시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9고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마이너스 63인 등비수열이 있나봐요. 근데 이거에 첫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문자로 써볼게요. 첫째 항부터 AR을 제곱 세 번째 항까지 합이 9고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항을 지나 쭉 해서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한 거. 그럼 AR의 5제곱이 마이너스 63이고 그랬을 때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쭉 더해서 AR의 8제곱 이게 아홉 번째 항이니까 얘는 과연 얼마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의 풀이법은 일단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공식을 쓰는 거, 두 번째 풀이는 등비수열의 약간 의미를 좀 살려서 한번 풀어보는 거. 자, 첫 번째 생각 공식 쓸게요. 자, 첫 번째 생각은 색깔이 쓰지 말고 그냥 공식 쓰면 이거 말 그대로 항이 3개예요. 항이 3개를 더하는 거니까 공비는 R로 제가 썼으니까 R-1분의 근데 이제 R-1분의라는 공식 쓰려면 R이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좀 필요해. 근데 문제 상황에서 R이 1이다 아니다란 말이 있나? 그런 말 없네.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이 공식을 쓰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R이 1이라고 생각하면 3A가 9인 거니까 A는 3이죠, 첫째 항이. 근데 두 번째 상황상 A가 3이라고 놓고 보면 6개를 더하는 거니까 3, 6, 18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63이죠. 그러니까 공비가 1인, 즉 R이 1인 상황이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비는 1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풀이의 기본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공비 R은 1이 아니다란 말을 언급을 해주면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없다 생각하고 일단 풀어볼게.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놓고 막상 문제 풀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약간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지워질 거라고 없다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갑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R-1분의 그 수열의 첫째 항 R의 항의 개수 몇 개? 3개 마이너스 1이 9인 거예요. 되죠? 네, 두 번째 상황은 R-1분의 그 수열의 첫째 항 R의 항의 개수 6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3인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R의 이거 먼저 하고 할까? 근데 그럼 구하려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R-1분의 첫째 항 R의 9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시면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갑니다. 여기 세제곱이 있으니까 R의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1 대신에 제곱으로 봐도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건 6제곱인데 나에게 주어진 건 세제곱이라서 세제곱과 6제곱의 차이는 뭐지? 생각해보니 세제곱을 제곱을 하면 6제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1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보니까 제곱이랑 똑같은 효과를 누려서 결국 얘는 R의 세제곱 플러스 1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합차 공식을 쓰는 게 가능하죠. 따라오나? 근데 이제 문제 상황에서 R-1분의 A에다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까지 결합된 이 상황이 9잖아요. 9. 그러면 결국에 이 아래쪽에 있는 식은 위쪽 식과 아래쪽 식을 연립하신다 생각하시면 분자에 R 세제곱 플러스 1이 남는 거고 여기 전체가 9인 거니까 곱하기 9를 한 게 마이너스 63인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9, 7에 6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그래서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죠. R은 얼마? 마이너스 2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R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굳이 풀면 돼요. 근데 여기서 굳이 팁 같은 거 굳이 하나를 드리면 문제의 목적은 답을 구하라고 하는 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R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꼭 찾아야 하냐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R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도 되지만 R의 9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은 R의 세제곱을 세제곱하면 나오잖아요.
에? 근데 R의 세제곱 이미 구했잖아요. 마이너스 8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9번 곱하는 것보단 마이너스 8을 3번 곱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에? 그래서 갑니다. 아 근데 어차피 요 R 때문에 구하긴 해야겠다. 여기서는 좀 편했는데. 자, R은 마이너스 2 빼기 1분의 첫째 양,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나 이제 첫째 양은 여기 식에서 구하면 되겠죠? 첫째 양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양 A, 그 다음에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 여기 9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9니까 약분 마이너스 약분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3분의 A가 1인 거니까 A는 3이 되겠네요. 3. 그럼 이게 답이 되겠죠. 할까? 그럼 최종 답은? 됐을까? 최종 답은? 마마 있고 여기도 마마 있으니까 따라와요.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약분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한번 쓸게요 그냥. 얘는 마이너스의 홀수제곱이라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마마 사라지니까 8의 세제곱 플러스 1 8의 세제곱은 계산하셔요. 암산을 하면 8의 세제곱으로 암산을 하면 512가 나와요. 512 네, 그래서 최종 답은 513이 답이 되겠죠. 1, 2승께 됐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게 혹시 가능한가? 이게 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갑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 어찌냐고요? A에다가 AR을 더하고 AR의 제곱을 더한 게 9인데 여기는 3개의 합이고 6개의 합인데 9개의 합을 묶고 있잖아. 왠지 3, 6, 9니까 뭔가 간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 간격이 똑같으면 등비술의 특징을 살릴 수는 없을까 고민해보는 거야. 3개, 6개, 7개, 3개, 6개, 10개 이러면 약간 간격이 좀 다른 느낌인데 3, 6분은 약간 간격이 실제로 3, 6분은 뭐 게? 아무튼 자 갑니다. 자 그래서 6개 써볼게. A에 AR, AR의 제곱 3개 그 다음 네 번째 AR의 세제곱이죠? 근데 제가 R의 세제곱을 뽑아볼게. 뽑아보면 얘는 A가 되고 AR이 되고 AR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네 번째 양, 다섯 번째 양, 여섯 번째 양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3이 된다고 이렇게. 근데 우린 알고 있죠. 얘가 얼마라는 걸? 9라는 걸. 그래서 얘가 9고 9 더하기 얘도 9고 9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3 괜찮아요? 그러면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 등비수열 합방한 구식을 지금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냥 등비수열을 나열해 놓고 특징만 본 거야. 3개, 6개니까 3개 끊어서 보면 뭔가 규칙이 있을까라고. 됐어요? 그러면 9개짜리는 혹시 느낌 오세요? 9개짜리? 9개는 첫 번째도 AR의 제곱이라 쓸 거고 처음 3개. 그럼 그 다음 3개는 이걸로 써볼까? 그 다음 3개는 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A의 AR의 제곱이 되겠죠? 마지막 3개는 R의 그렇죠 6제곱으로 묶으면 AR의 제곱이 돼요. 7번째 양, 8번째, 9번째 양. 그래서 얘들을 더한 게 결국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얘가 얼마라는 걸? 9라는 걸. 그래서 9 더하기 R의 세제곱은 아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의 9 더하기 R의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의 제곱 곱하기 9를 계산하면 답이 된다고요. 돼요? 자 갑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9 곱하기 9로 묶으니까 똑같아서 1 빼기 8 플러스 64 그러면 65에다가 8을 빼면 57 57 곱하기 9는 5, 9, 45, 7, 9, 63, 513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풀이 교과서적인 이 풀이가 좀 편리할지 아니면 등비 수열인데 간격이 3개, 6개, 9개 규칙적이네 이 특징을 활용해서 풀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 풀이를 바라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공식도 좀 익숙해지고 등비 수열이 어떤 건지 몸에 좀 느껴질 때쯤 이런 식의 풀이들이 좀 접근이 돼야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이해하기보다 일단 공식을 처음 배웠으니까 공식에 적응하시고 혹시 다른 풀이는 없을까? 수열은 규칙적이라던데 등차 수열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보면 뭔가 좀 특징이 있다던데 그런 특징을 살릴 수는 없을까라는 풀이를 고민해보면 이런 두 번째 풀이도 가능하겠죠. 됐어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이제 문제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4번째 항까지 합이고 8번째 항까지 합을 주고 또 12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죠. 이거는 방금 전에 풀었던 AJ2번과 아주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써서도 한번 풀어보시고 약간 이런 식의 풀이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확실한 거는 4번째 항, 8번째 항 이제 마지막이 뭐 10번째 항, 11번째 항 이렇게 나오면 이런 규칙성이 잘 안 나와요. 그럼 그럴 때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차라리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수근수근 이 부분은 한번 개인적으로 시간 여유가 되면 한 번쯤 봐도 괜찮아요. 이 코의 눈꽃송이 같은 눈송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프랙탈 쉽게 생각해서 이거 좀 써볼까? 프랙탈이라고 프랙털이라 해도 되고 막 프랙탈이라 해도 되고 영어식 표현이니까 그걸 이제 쉽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코의 눈꽃송이 같은 것도 나오고 생각보다 참 다양한 도형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코의 눈꽃송이는 이 정삼각형에다가 한 선분을 그 3등분 해가지고 가운데 변을 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이 2개 불러 씌우고 이렇게 약간 그 규칙성 좀 느껴지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한 번 할 때마다 길이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한 조각을 버리고 2조각을 새로 끼워 넣은 거니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길이가 계속해서 약간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길이가. 그래서 최종적인 질문 거기 맨 마지막 그 137쪽의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처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차례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원래 처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3이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 3, 4, 3분의 16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양이 변해가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4인 등비 수열을 이루더라 라는 얘기가 밑에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4야. 그러면 등비 수열 확보하는 공식을 쓰면 공비가 3분의 4니까 계속해서 더한다고 생각해봐. 이런 항들을 길이가 계속 길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한없이 더하는 상황인 건 나중에 수학2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제 수열과 관련된 극한은 저기 미적분이나 교과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이거 가지고 좀 다양한 좀 작업을 좀 해보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수열 편에서는 이런 것들도 규칙성을 찾아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이걸 굳이 끝까지 안 하고 일부분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 위에 눈꽃송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5번째 항일 때의 삼각형 이 도형의 변의 길이를 싹 구해봐라. 합을 다 구해봐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됐어요? 이건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스스로 확인하기라는 그 항이 나옵니다.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 항을 할까 말까 잠깐 고민했는데 여기 다른 내용들은 어차피 다 유사하고 저기 5번은 한 번만 해볼게요. 쉽게 생각해서 5번하고 6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번하고 6번은 SN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을 때 등차 수열과 똑같이 AN은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잠깐 다뤄주려고 하는 거고 자 5번 한번 보시면 5번은 둘 중에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5번에 1번을 한번 해보시면 2의 S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요?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라는 뜻이네요. 그럼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일반항 AN은 그 수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에서
첫째 항에서 n-1번장까지 합을 빼면 그게 n번장이 됐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굵은데 요것만 절대 활용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그 수열의 첫째 항은 S1과 같다가 우리 활용했던 거. 그래서 여기에선 1부터 넣으시면 안 되고 두 번째 항부터 이게 성립한다고요. 이 관계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제 AN을 한번 구해볼게요. A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1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 됐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2가 n개 2가 n-1개니까 이거 묶어지죠? 그래서 2의 n-1개로 묶으니까 2 하나 남고 1 하나 남고 그럼 최종적으로 식이 간단히 돼서 2의 n-1이라는 식이 완성이 되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식을 이제 AN 구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이 식을 좀 자세히 보면 자 봐봐요. AN이 2의 n-1제곱 지수함수 느낌이잖아.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우리 그 수열을 해석하는 세 번째 생각 함수 그러면 n이 있으니까 지수에 그럼 여기 앞에 1이 생략돼 있다고 보면 A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됐어요? 괜찮아요? 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인지? 자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구할 때 이제 SN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등차 수열처럼 막 2차 함수 활용하고 이런 생각을 심도 있게 하는 건 등차 수열까지 괜찮은데 등비 수열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안 해도 상관은 없더라고. 막 굳이 한다면 막 여기에서 미지수 역할하는 아이가 뭐고 상수 취급해도 되는 건 뭐고 해서 그 모양꼴을 막 보고 막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생략하려고요. 그래서 AN은 이 모양을 보고 아 쟤가 등비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꼭 못 보더라도 이렇게 해도 돼요. 결국에 지금 제가 구한 이 AN이라고 하는 게 2의 n-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식을 봐서는 아직 감이 잘 안 오면 이게 어떤 수열일까 라고 궁금하면 당연히 n자리에다가 그렇죠 1, 2, 3, 4 넣어보면 되죠. 2를 넣어보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고 2를 넣어보면 2고 3을 넣어보면 4고 4를 넣어보면 8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등비수열이네.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반항을 보고 수가 바로 판단이 잘 안 됐을 때 이거 내가 수열을 알기 어려운 수열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몇 개를 나열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수열인지. 물론 나열해도 규칙성이 안 보이는 수열도 많이 있지만. 됐죠? 이게 이제 5번 내용이고 그 6번 내용은 그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139쪽에 나오는 적금 그 원리합계의 개념이 약간 쓰여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다룰게요. 일단 그 여기 6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봐봐요. 2014년이에요. 2014년에 50만 명에 해당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있대요. 그랬더니 이 도시가 갑자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2015, 2016, 2017 이렇게 3년이 지나면 매년 인구가 2%씩 감소한대요. 그러면 인구가 만약에 100명이었으면 1년이 지나면 그렇죠 98명이 되겠죠. 2% 감소니까. 근데 여기서 100명이 2% 감소해서 98%가 됐다는 거를 그냥 느낌상 계산하지 말고 그 계산하는 머릿속으로 잠깐 계산했던 그 생각을 수식으로 표현만 하면 돼요. 그 표현을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기 앞에서 막 징징대고 빨리 끝내달라고 막 하는 애도 없고 또 졸고 있는 애도 없고 장점이 있는데 좀 외로워요. 약간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한번 봐보셔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감소보단 증가가 좀 더 와닿을 테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00명이 있는 거야. 100만 원. 그래 이건 좋아. 100억이라 하세요. 100억이 있는 거야. 그럼 이 100억이라는 돈을 제가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 1%가 는 거야. 그럼 100억이 1%가 늘었으니까 원래 내 돈 100억은 원래 있어야지. 원래 이거 내 돈이니까. 그러면 100억의 1%가 늘었다고 말하려면 100억의 1%가 얼마냐 이거야. 1억이죠.
100억의 1%는 이렇게 돼요? 근데 그 1억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100억이라는 숫자에다가 1%를 계산해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1 다시 말하면 0.01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1억이 나온 거야. 그리고 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 얘는 늘어난 돈. 괜찮아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 101억이 된 거라고요. 여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개념의 맥락을 같이 이제 맥락으로 가서 얘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 원금. 그 다음에 얘는 제 원금에 의해서 생겨난 돈, 이자. 괜찮아요? 그 다음에 101억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거. 그래서 원리 합계. 그래서 얘는 원리 합계. 괜찮아요? 그럼 여기 1%는 이자를 만들어낸 돈이라서 이자에 대한 비율에서 이자율.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화해야 머릿속에 좀 남으니까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돈을 A라고 하고 내가 지금 이자율이 예를 들어 편의상 R%라고 하면 저희 생각하는 원리합계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금에다가 A 곱하기 0.0R이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이 R 자체를 그냥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할게. 그러면 이 0.01의 의미 자체를 그냥 R로 보겠다고. 그래서 곱하기 R.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리합계는 A에 A로 묶으니까 1 플러스 R. 괜찮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금을 이자를 한번 받으면 원금도 보장을 해야 되니까 1 플러스 R을 곱셈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받은 거잖아. 근데 두 번 받으려면 A의 1 플러스 R이 이제는 이것 자체가 원금이 돼 있겠지. A의 1 플러스 R이란 이 금액 자체가. 그러면 이 금액이 또 1년이 지나면 또 이 금액만큼 이자가 또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금이 바뀌어 있죠. 이게 원래 내 원금이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A가 원금인 거잖아. 그러니까 A를 A 취급하면 되지. 여기 이 네모난 취급한 놈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된다고. 그럼 결국에 계산한 결과는 A의 1 플러스 R이 하나, 두 개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n년이 가면 여기에 n제곱을 곱하시면 된다고. 하겠어요? 네? 여기까지 진짜 괜찮나? 근데 이제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원리합계니까 얘가 지금 원금과 이자를 합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처음 가지고 있었던 돈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원리합계, 즉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다시 이자 산출할 땐 이것 자체가 이제 나의 원금인가? 이거 내가 이미 돈 번 돈인데 내가 예전에 내가 얼마 가지고 있었던 돈에다가 이자만큼의 내가 돈을 지금 벌었어. 그래서 나는 이만큼 내가 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이때를 기점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미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인 거야. 엄마한테 용돈 10,000원 있다가 엄마한테 용돈 10,000원 더 받으면 엄마한테 나 지금 10,000원 있었는데 10,000원 더 받았어. 그러면 두 번째 엄마한테 엄마 10,000원 주세요 하면 너 지난번 10,000원 받았잖냐는 엄마 입장인 거고 내 입장에서는 이미 나 10,000원 다 써버렸는데 뭐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애초에 20,000원인데 10,000원이 더 필요한 거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20,000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과 자식 본인의 입장. 네. 그래서 이거의 원금이니까 여기에 1 플러스 R을 곱하는 걸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라서 이거를 복리라고 하고 이자의 그 원금에다 똑같은 이자 1 플러스 R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그 작업은 단리라고 하고 그래서 복리법, 단리법, 은행 관련된 이자 관련된 얘기는 그거는 이제 생략하겠다고 수학과 조금 약간 괜히 이제 수학 외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원리학계는 일단 여기까지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생각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게 이제 1 플러스 R이 똑같이 곱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등비수열에서 소개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가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 출발할 땐 1 플러스 R을 곱해서 가겠지만 어떤 항을 기준으로 역으로 되돌아가려면 1 플러스 R을 그렇죠 나눠서 가면 돼요. 그것만 잘 컨트롤 하시면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과 1년이 지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100만 원과 두 개의 금액은 똑같이 100만 원이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에 따른 그 돈의 가치가 바뀌어요. 지금 내가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과 1년 지나고 난 뒤에 100만 원 살 수 있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그 돈의 가치만 이런 이자율을 활용을 해서
돈의 가치만 고려를 해주면 지금 100만 원과 나중 1년이 지난 뒤에 101만 원은 똑같은 돈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원리학의 계산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은 내가 지금 돈을 계산하려고 하는 그 기준 시점만 정확히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의 돈을 과거로 당겨오려면 이자를 나눗셈을 해서 오시는 거고, 과거의 돈을 미래로 가지고 오실 거면 이자를 곱셈을 해서 오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준 시점만 정확하게 딱 맞추면 그때 연산을 하시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쉽고 다음에 이제 그 기회 잡아서 원리학계 따로 한번 기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이게 카메라 용량이 다 돼서 딱 끊어져 버렸네요. 일단 지금 여기 아까 설명한 여기 내용은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그 생각을 기반으로 2014년에 50만 명이면 매년 인구수가 2%씩 줄어드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 인구 50만 명 이래서 아까 원금 이래서 이자 즉 2%가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0.02. 그래서 1에서 0.02를 빼면 0.98. 그래서 0.98이 매년 3년 동안 줄어드는 거니까 세제곱. 약간 공식처럼 외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공식처럼 외우면 나중에 또 기억이 안 나고 문제 상황이 또 복잡해지면 거기 또 감이 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공식처럼 느낌보다는 왜 여기가 1이 있고 왜 여기에 R이 있고 이 R이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N이 오고 이게 여기 2, 3 이런 숫자 왜 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원리학계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또 외워도 잊어먹고 왜냐면 자주 나오면 반복해서라도 풀어볼 텐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외운다는 느낌보단 매번 할 때마다 약간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는 느낌이 어쩔까. 원리학계니까 원리에 대해서. 자 그래서 3번 곱하니까 세제곱 되셨죠? 그러면 이제 2017년에 내 기준 이 도시의 기준 인구는 얘가 기준 인구인 거예요. 0.98의 세제곱 곱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자체가 여기에 10년 동안 1%씩 늘어나는 거니까 1.01에 10년 10제곱을 곱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2027년도에 이 도시의 인구는 이거라고. 근데 얘하고 얘를 직접 계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거기 교과서 보시면 그 뭐죠? 계산기 모양이 있으니까 그 계산기 말 그대로 계산기를 직접 때려 보시면 핸드폰 계산기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면 당연히 밑에 그 전자 계산기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직은 0.98의 세제곱, 1.01의 10제곱이 얼마인지 거기에 좀 써주겠죠? 됩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수업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 그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거 다시 한 번만 꼭 상기하시면서 아무튼 5월 1년 이제 5월 1년도 아니지 벌써 올해가 절반이 지났어요. 코로나가 생겼다 어쩐다 했던 게 코로나19니까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건데 저희 한국이란 나라 그다음에 광주라는 도시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점점 체감이 되고 있는 거니까 저도 이제 좀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이 코로나적인 부분이지만 좀만 더 진지하게 그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뭐 불만은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을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시간 좀 보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